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겁니다. 처음엔 희망적이죠. 투자받은 돈으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전 세계가 모두 똑같은 생각으로 빚을 늘려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전체가 진 빚의 규모를 들으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정부, 기업, 개인들이 서로에게 빌려준 돈의 총합이 무려 320조 달러에 달하거든요. 이는 지구 전체가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치의 305%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전 세계 생산량의 12%가 이자를 갚는 데만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각국 정부는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마치 감기에 걸렸을 때 해열제를 먹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경기가 좋아졌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일에는 그다지 능숙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된 거예요.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빚을 진 것이니까 한 사람의 빚은 다른 사람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안의 숫자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죠.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주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옛날엔 경기가 어려워지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자원이 더 유망한 분야로 옮겨가면서 경제 전체가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었죠. 요즘엔 수백 년 된 자동차 회사보다 가치가 높은 밈코인이 등장하고 뚜렷한 수익 모델도 없는 스타트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받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죠. 운이 좋게도, 아니 좋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실제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의 경기 침체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요? 최근 몇 주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무역전쟁이 다시 본격화됐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관세 정책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세라는 것은 단순한 정책 도구가 아니라 시장에 보내는 신호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정치적 해석에 따라 왜곡되고 있죠. 경제학에서 가장 짜증나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답변입니다. 경제학자에게 1 더하기 1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두 당사자가 모두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 정도니까요. 이런 애매함은 경기 침체의 정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대의 산업화된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기 침체는 보통 실질 GDP의 지속적인 둔화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정의되죠. 실업률이 크게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이 분기 또는 6개월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매우 다양해요. 이렇게 모호한 정의가 부분적으로는 의도된 것이기도 합니다. 파상과 달리 경기 침체는 그냥 언급만으로도 실제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성장은 일반적으로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합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새로운 기술, 늘어나는 인구, 그리고 강화된 국제협력 덕분에 매년 전년보다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었어요. 대체로 이 가정은 맞아떨어졌고요. 지난 250년간 세계 경제는 연평균 약 3%씩 성장해왔습니다. 3%라고 하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복리의 마법을 통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오늘날 세계는 산업혁명 초기 대비 매년 약 155배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있어요. 인구가 약 7배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평균적인 지구인은 250년 전 사람보다 약 스쫄띠배나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훨씬 나아진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성장이 항상 매끄럽고 지속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어떤 해에는 실제로 전년보다 생산량이 줄어드는 중단기가 있었거든요. 이 중 일부는 이해하기 아주 간단했습니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전염병, 기타 위기 상황들이 산업 과정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어서 물건 만들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공장들이 멈추고 물류가 마비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을 텐데요. 이것이 전형적인 공급 측 충격의 사례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명확한 이유 없이 전년보다 생산량이 줄어든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 지구를 관찰하는 외계인이라면 2008년에 경제가 그렇게 큰 타격을 받은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즘엔 이런 종류의 경기 침체가 더 흔한데 주로 시장 활동 둔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과 기업들이 돈을 움켜쥐고 있게 되고 결국 시장 활동이 더욱 둔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기업들은 아무도 사지 않으면 물건을 만들지 않고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든 없든 물건을 덜 사려고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수요 측 충격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더 많은 걸 만들 능력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니까요. 하지만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바로 불필요하고 과대평가되거나 비효율적인 경제 분야에서 자원을 빼내서 더 유망한 영역으로 재분배하는 거죠. 2001년 기술 거품 붕괴를 예로 들어보면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주식시장의 상당한 하락으로 시작됐지만 해당 기업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들의 지출에 의존했던 기업들이 고객을 잃는 식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공포가 확산됐어요. 경기 침체는 분명히 잔혹합니다. 특히 그냥 수동적인 참여자일 뿐인 일반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순전히 냉정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경제 붕괴로 인해 정말 엉터리 기업들이 대거 사라졌습니다. 이런 의심스러운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더 많은 투자자 자본과 광고 시장이 생겨났고 더 유망한 기업들의 인재를 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 기업들이 탄생했어요. 비슷한 일이 2008년에도 벌어졌습니다. 그 경기 침체는 주택 금융 처리 방식의 주요 구조적 문제로 촉발됐지만 이로 인해 경제가 과도하게 금융화된 부동산 투자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이론적으로는 부동산이 아닌 실제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셈이죠.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은행 시스템이 훨씬 엄격하게 규제됐고 주택이 아직 대규모 투기 자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격변을 겪지 않은 것이 오늘날 부동산 시장이 통제 불능 상태인 이유 중 하나로 널리 지적되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마치 포식자가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 개체수가 너무 빨리 늘어나서 해당 지역의 모든 먹이가 고갈되어 광범위한 기아가 발생하고 미래 성장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기적인 경기 침체가 좋은 일이거나 심지어 필요악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정리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 지난 분기보다 생산량이 줄었다는 것은 그렇게 재앙적인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반드시 실질적인 부를 잃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거든요. 전체 경제가 위젯을 만드는 하나의 사업으로 압축된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회사가 보통 분기마다 1000만 개의 위젯을 생산하는데 지난 2분기에는 겨우 900만 개만 생산했다면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가 매 분기 말에 모든 위젯을 자동으로 소각하지는 않잖아요. 물건들은 축적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장기적으로 부를 쌓아갑니다. GDP는 흐름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물건이 만들어졌는지를 측정하죠. 부는 저량이에요. 만들어졌지만 아직 소비되지 않은 모든 것들의 누적이어야 하거든요. 누군가가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을 짓는 분기에 GDP가 크게 증가할 겁니다. 집은 비싸고 집 짓는 일은 큰 사업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분기에 그 집이 GDP 수치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에게 살 곳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대 경제에서 경기 침체가 그토록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내구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상품들은 식품, 의약품, 개인 케어 제품 및 기타 일반 소모품처럼
비교적 빠르게 소모되거든요. 그 이상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들조차도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많은 유지보수가 필요해요. 훨씬 더 큰 범주는 서비스입니다. 가치는 있지만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소비되는 것들이죠. 회계 업무, 교육, 녹슨 인프라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기술자들의 일 등은 가치가 있지만 반복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 경제는 물질적 상품보다 서비스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부문의 성장 둔화는 누군가가 즉각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생산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아무도 서비스를 소비하지 않고 일자리도 없어서 서비스를 소비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 그토록 걱정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아마도 경기 침체에 빠져 있을 거예요.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자 주요 산업 강국으로서 관세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 2분기 동안 상품과 서비스 생산량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해고에 대한 끝없는 뉴스들을 보면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충분히 성가시게 구는데 국가 전체의 경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1년 이상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상황은 무엇을 교정하려는 걸까요? 아이디어는 1990년대에 경제가 어리석은 기술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됐고 2000년대 초반에 주택담보대출증권에 과도하게 투자됐던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은 세계가 세계화에 과도하게 투자되어 많은 곳에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일자리가 해외로 나간 근로자들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결국 자체 무게로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밀어서 넘어뜨리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경기 침체가 경제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약하고 낭비적인 영역을 제거하는 데 정말로 불가피한 악이라면 이는 배고픈 사자가 약하고 뒤처진 개체들을 골라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밀렵꾼이 무리 전체를 기관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과 더 비슷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나쁜 기업과 근로자들만이 아니거든요. 안정성과 자신감을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거의 즉시 이룰 수 있어요. 기업들은 무역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확신하기 전까지는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까지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거예요. 현대 경기 침체가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천천히 쌓여가는 부채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고 이것이 많은 자산들을 부풀리는 데 도움이 됐지만 반드시 생산적이지 않은 자산들도 부풀렸어요. 현금이 경제의 생명선이라면 고혈압에 걸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사소한 충격이라도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진다는 뜻이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국가가 물건을 조금 덜 생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출들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대출 기관들은 여전히 돈을 원할 거예요. 이제 다소 불안정해 보이는 차용자 중 하나가 바로 미국 연방정부입니다. 절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빚을 진 기관이거든요. 유발된 경기 침체는 많은 기존 부채가 갱신되기 전에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었지만 그 대신 미국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다시 제기해서 실제로는 차입 비용이 더 비싸졌다는 주장도 있어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시적인 하락을 메울 만한 자산이 없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산의 명목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손실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경제 안의 많은 생산자들은 소비를 위해 물건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반인이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생활하는 삶을 지속합니다. 전체 생산량이 조금만 감소해도 이런 참여자들은 불균형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할 경기 침체일까요?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현재 경제가 몇 가지 어리석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혼수 상태를 유도하는 것과 같아요. 아마도 약간 과잉반이었을 거고
반드시 적절한 목표를 겨냥한 것도 아니었으며 해결책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기 침체라는 극단적인 충격이 아니라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경제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